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영양소의 두 얼굴, 독이냐 약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갔는데 걸레질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물이 넘치는 증상이 나타났죠. 그러면 빨리 이 물을 청소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왜? 그냥 두면 옆방으로 물이 넘치니까. 근데 문제는 물이 넘치는 원인이 뭐예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어요. 수도꼭지가 고장난 원인을 같이 치료해야지 증상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증상을 치료하는 비법이나 특효약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 비법과 특효약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아마 비법 특효약 그동안 들은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내 머리가 흰머리가 나고 새치가 나요. 그럼 뭐죠? 그럼 검은 콩 먹어보세요. 서리태 먹어보세요. 부터 시작해서 뭐 줄줄줄줄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증상도 치료해야지만 원인도 함께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음식이 왜 독이 될까, 왜 약이 될까. 똑같은 음식인데 왜 약이 되냐, 독이 되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아시죠? 김연아 선수예요. 피겨스케이팅 하는. 저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는 김연아 선수나 또는 여러분들의 단단한 살이나 뼈를 고체 성분을 우리 몸속에 분석해 보면요. 토양, 흙 성분하고 화학적 성분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체의 액체의 성분은 바닷물, 물 성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흙집.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재료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흙으로부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흙 한 그릇, 점심 때 흙 반죽, 저녁 때 흙죽. 그걸 먹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까우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한테 어떻게 흙 속에, 토양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해서 급히 3일째, 셋째 날에 이 식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식물이 하는 역할은 매우 단순합니다.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토양 속에 있는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빨아 올려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농축해가지고 전달해주는 단순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인간들이 안 먹을까 싶어서 단맛도 넣고 향도 넣고 색깔도 넣고 해서 먹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주신 이 먹거리는 말이죠. 먹거리를 먹게 되면 참 재밌게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게 되면은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도 하고 걸어다니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먹었던 음식의 찌꺼기 때문에 노화 물질이 생성되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거리는 인간에게 사는 기능과 죽는 기능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뭐야?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지 않게 되면 문제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먹거리에 약과 독의 기능의 두 가지 기능이 적절하게만 균형이 맞게 되면 이게 뭐죠? 면역 시스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면역 시스템은 아주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질병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코로나 질병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은 전부 이 면역력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 면역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문제는 내려갔을 때
모든 인간의 질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질병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이거 뭔가 아시죠? 사과잖아요. 속담이 말이죠. 하루에 사과 한 개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저게 미국, 영국 속담이에요. 그 정도로 뭐예요? 사과는 영양가가 충분한, 넘치는 그런 과일이다. 그런데 이 사과를 말이죠. 1914년대에 할아버지가 드셨던 사과 한 개 속에 포함된 영양성분하고 지금 이것도 1992년도 데이터예요. 20년 전 데이터예요. 이게 미국 농림부 데이터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세월이 불과 한 8, 90년 흘렀는데 영양성분이 전부 감소가 일어났어요. 특히 철분 같은 경우는요. 96%가 7, 80년 사이에 사과가 영양성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드셨던 사과 한 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을 지금 내가 먹으려면, 흡수하려면 현재는 사과를 40개를 먹어야 돼요. 40개를. 지금 사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과의 흉내만 냈다. 혹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 중에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건데요. 사과 중에서도 홍옥이라는 사과를 아세요? 홍옥. 네? 어떤 사과죠? 홍옥이? 빨갛고 조그맣고 또 새콤, 달콤한 거. 벌써 새콤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벌써 혀 속에 지금 침이 돌았어요. 벌써. 이 맛을 아시는 분은. 근데 새콤, 달콤하다는 것은 그 속에 사과산 굉장히 풍부해요. 풍부해서 그 자그마한 새콤달콤한 작은 홍옥 하나가 현재 우리가 먹는 부사 4개, 5개하고 영양가가 맞먹는 데 불구하고 신맛을 싫어하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홍옥나무의 묘목은 다 패내버리고 전부 단맛만 나는 사과를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사과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토양이 바뀌었어요. 100년 전하고 지금은 토양이 또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먹거리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은 꼭 사과의 철분만 문제냐? 아니에요. 비타민류도 보게 되면 계속 감소해요. 비타민 C 하나만 빼고서는 전부 다 감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과만 그러냐? 아니에요. 과일, 채소, 녹색 엽채류, 곡류, 고기 전부 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영양 성분이 전부 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인과 칼륨만 최소가 늘었죠. 저 왜 늘었을까요? 저게 바로 비료 성분이에요. 비료 성분. 비료 성분이 들어가야지만 채소나 과일이 잘 크니까 화학 비료 성분이 인, 칼륨, 질소 이 3가지 비료가 바로 화학 비료. 그래서 이 먹거리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계속 바뀌고 있다. 자, 이런 먹거리가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더 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고구마, 감자, 밥, 떡, 국수, 빵 이런 것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해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은 몸에서 소화가 되려면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나와야 돼요.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는 위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만드셨어요. 위에서는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어디에서만 나올까요? 침 속에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침 속에만.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밥을 먹었게 되면은 탄수화물 분해 요소 아밀라제가 있어야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흡수가 돼서 약이 되는데 이 탄수화물 분해 요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요소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는 한 방울도 만들지 않고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침 속에만 포함돼요. 침 속에. 여러분 우리 입속에 치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총 어른들 같은 경우는 32개가 있어요. 32개 중에서 송곳니,
뾰족뾰족한 송곳니가 몇 개죠? 4개죠. 그리고 앞니가 몇 개예요? 4개, 4개, 8개예요. 합쳐서 12개, 전체 32개에서 12개를 빼면 몇 개? 20개가 어금니예요, 어금니. 20개가. 그러면은 20개가 어금니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씹어라. 그죠? 왜 하나님께서 어금니를 우리 입속에다가 20개를 넣어놨을 거예요? 뭐예요? 씹어라. 괜스레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씹지 마시고 씹어라. 그죠? 근데 뭐야? 바쁜데. 돈 벌러 가야 되는데 학원에 빨리 가서 공부해서 수능 넣어서 1점이라도 올려서 1, 2대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봐서 빨리 먹는 습관이 우리 생활 속에 뭐가 됐어요? 생활화가 되어 있고 습관화가 되어 버렸어요. 자, 그럼 밥을 빨리 먹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봅시다. 자, 밥을 빨리 먹게 되면은 그냥 밥을 삼켰어요. 그냥 삼키게 되면 침 한 방울도 없이 그냥 위 속으로 내려갔죠. 위는 2시간 동안 음식을 주물러서 죽을 만드는 거예요. 죽을 만들어서 어떻게 소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근데 소장으로 내려보냈을 때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으면 벌써 분해가 되어서 포도당이 되어서 흡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대로 뭐예요? 죽이에요. 소장이 뭐가 된 거예요? 짬밥통이 된 거예요. 짬밥통. 온도가 장의 온도가 39도예요 지금. 요즘 우리 여름철 뜨거운 여름철에 보통 39도, 40도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굉장히 뜨거운 날. 거기에 축축한데 밥이 있었다, 짬밥통이 있었다. 한 2-3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고 냄새가 나겠죠, 그죠? 이런 사람 특징이 뭐라 그랬죠?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독한 거예요. 왜? 먹었던 음식이 장수에 들어와서 뭐야? 소화 흡수가 돼야 되는데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거든요. 썩어 들어간다. 따라서 음식은 어떻게 된다? 씹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순종하는 부분 중에서 영적으로 순종하는 부분들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영적 활동들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밥을 먹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밥을 먹을 때 열심히 잘 씹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육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룩한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와 똑같은 열심히 밥을 잘 씹어 먹는 것도 뭐다?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영육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우리한테 원하셨지 영적으로 충만하면서 육적으로 비일대하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열심히 씹는 것도 뭐다? 신앙생활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씹는 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건강에 좋으면 현미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현미를 드시면 반드시 50번 이상 씹어야 돼요. 벌써 한숨부터 내쉰다고요. 이거 진짜 스트레스예요. 왜? 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좀 이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50번 씹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다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는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현미밥 한 숟가락 집어넣고서 50번 씹으려고 시작을 했어요. 한 5번 씹으니까 목구멍으로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막 막으려고 혀를 가지고 막 막아가지고 말이죠. 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어. 그 다음에 50번이 굉장히 길어요. 혹시 이제 잊어버릴까 싶어서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41, 42, 43을 헤아렸는데 누가 옆에서 말을 붙였어요. 오늘 오후에 스케줄이 뭐냐? 얘기해주고 나니까 잊어버렸어. 이게 41번인지 31번인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방법도 좀 지혜스럽게 내가 무엇을 추천하냐면은 현미밥을 하든 백미밥을 하든 밥을 할 때 거기다가 통들깨를 넣으라고 추천합니다. 통들깨. 통들깨를 씻어서 그냥 밥솥에 넣어서 그냥 밥을 같이 하시면 돼요. 적당량을 집어넣어서 통들깨를 집어넣어서 밥을 하시면은 이제 밥을 이제 부어서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들깨가 입안에서 터지는 소리가 타닥타닥타닥타닥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요. 통들깨 터지는 소리가. 그 터지는 소리가 안 들릴 때 정도가 50분을 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씹어서 통들깨 터지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만 씹어서 그냥 드시면은 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들깨 때문에. 훨씬 더 고소해지면서 밥을 즐겁게 또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안 되겠다. 왜? 벌써 30년, 40년, 50년, 60년을 벌써 밥만 먹으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도록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먼저 뭘 추천하느냐.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는 걸 추천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샐러드. 자, 그러면 아무리 밥을 빨리 먹는 사람도 그 야들야들한 샐러드, 양상추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당근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따라 샐러드 한 접시 먹으려면 무조건 뭐예요? 씹어야 돼요. 그죠? 무조건 씹어야 돼요. 그 씹는 동안에 뭐예요? 많은 침이 만들어져서 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통들게 들어가 있는 밥을 한 그릇 먹게 되면은 소위 이 소화 효소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즐겨 먹는 탄수화물을 소화 효소 부분 소화를 시켜내서 약이 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쉬운 건데 이거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대개다가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돈 벌러 가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이 5분밖에 없는데 3분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찬물에 막 말아가지고 그냥 막 들이키죠, 그죠? 자,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니 교수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같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나 혼자서 50분 씹으면은 다른 사람 다 먹고 가고 나 혼자만 거기 앉아서 먹는다. 이게 사회생활에서 뭐가 맞지 않는다. 불편하다. 자, 이럴 때는 지혜스럽게 자기가 밥을 5분밖에 먹을 시간이 없다. 또는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는 시간을 맞춰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밥 먹는 양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양을 줄여서 천천히 오래 씹어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빨리 먹은 것보다는 천천히 적게 먹은 것이 훨씬 더 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특히 많이 씹으면 많이 씹을수록 다이어트가 돼요. 살이 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참 재밌게 말이죠. 이 위라는 이 장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음식물이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막 주물러서 죽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도 끈이 있고 아래도 끈이 있고 관략끈이 있어서 딱 묶어가지고서는 중간에 막 주물른단 말이죠. 그런데 음식이 다 차가지고 주물르면 어떻게 아래로 막 삐져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음식은 3분의 2만 채워서 음식을 주물르도록 그렇게 위에 3분의 2 되는 지점에다 센서를 달아놨어요. 센서를 달아놔가지고 음식이 차곡차곡 차서 3분의 2 되는 지역에 딱 오게 되면은 신경세포가 위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음식이 찼어. 해서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물질이 나면서 밥맛이 확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물른단 말이에요. 빈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경 센서가 작동되는 시간이 밥 먹고 난 뒤 5분 내지 10분 뒤에요. 대체적으로 살이 찌는 사람은 어떻죠? 5분, 10분 전에 밥 먹는 사람. 센서 작동되기 전에 밥을 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싶다 하더라도 5분, 10분 뒤가 되게 되면 뭐예요? 3분 뒤가 차가 되면은 바로 렙틴이라는 신경 호르몬이 나오면서 밥 먹지 마, 너 배불러 해서 다이어트가 된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은 어떻게? 천천히 드시게 되면은 양이 줄어들면서 포만감을 느끼면서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다. 따라서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뭐예요? 밥 먹는 시간. 그죠?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또 지혜석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위에서는 이제 소화효소 안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씹으면은 침이 나오도록 치아가 32개를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또 안 씹을 줄 알았어.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안 씹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냥 안 씹고 그냥 내려오게 되면 위에 들어갔다가 바로 내려가게 되면 전부 다 짬밥들 죽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장한테 부탁을 해요. 얘야, 혹시 얘가 급하다고 바쁘다고 안 씻고 그냥 넣은 거면 죽으니까 얘가 먹었던 탄수화물의 절반만 분해할 수 있는 소화 요소를 너가 좀 내놔라 해서 마지막으로 최장에서 아밀라제는 분해 요소가 50% 나와서 우리가 다 이렇게 멀쩡하게 다 살고 있는 거죠. 누구 덕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현대인이 가장 혹사하고 있는 장기가 바로 췌장이에요. 이 췌장은 응급기관 같은데 얘가 씹게 되면은 얘가 씹어가지고 소화효소를 내게 되면 얘가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얘 할 일도 이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소화효소가 마지막으로 췌장에서 응급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얘는 말이죠.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거. 우리가 단 거, 설탕 같은 거 먹었을 때 이 설탕을 잘 데리고 세포속으로 데리고 가는 이 택시 같은 거가 인슐린인데 이 단 게 말이죠. 단 음식이 이 췌장도 밤에 잠을 좀 자고 쉬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현대인의 특징이 바로 삶 속에서 췌장을 매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보더라도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먹게 되면은 그 먹었던 음식이 약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뭐다? 독이 되어버린다. 독이 되어버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뭐 심지어는 제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분도 많아요. 저는 굉장히 지극히 소박하고 소식으로 가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균형식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가급적이면. 균형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자연농업으로 생산된 1차 농축수산물. 아까 상업적으로 생산된 거 말고. 아까 상업적으로 생산된 것은 영양가가 계속 불어 들어간다고 했죠. 가급적이면 자연적으로 생산된 그 농축수산물에서 3대 영양소에서 가급적이면 좋은 단백질. 저는 단백질 중에서도 주로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음 강의에서도 제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좀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가급적이면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좋은 단백질에서는 가급적이면 색깔이 흰 색깔의 고기류.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뭐 생선류가 있겠죠, 그죠? 가급적이면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건 말고 살코기가 좀 많은 것들. 지방은 좋은 지방, 오메가3, 들깨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탄수화물, 정제된 것보다는 좀 전체, 통밀가루나 현미 같은 것들, 3대 영양소를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의 공급원으로서는 채소나 과일을 추천하고요. 발효식품으로는 청국장, 김치, 해조류로서는 김, 미역, 다시마, 제철 음식에서는 각종 산야초나 이런 음식들. 그런데 채소, 과일 중에서 매우 조심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대개 이 복부 비만으로 아랫배가 볼록볼록 나오신 분들이 그 아랫배를 집어넣으려고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밤에 단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에요. 밤에 특히 밤에 단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100% 전부 다 아랫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과일은 가급적 언제? 낮에 활동을 할 때 아침에 이렇게 먹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육식이 좋으냐, 채식이 좋으냐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식물성 단백질, 뭐 콩을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그 논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라는 것은 분해가 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아미노산을 만들어줘요. 아미노산.
아까 탄수화물은 분해가 되게 되면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에너지원이 되게 만들고요. 단백질은 분해가 되게 되면은 아미노산을 만나서 우리 인체 조직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조직 세포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은 종류가 많아요.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지금 여기에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있죠.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죠. 그죠? 이 아미노산은 종류 이렇게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 8가지는 뭘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이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한 가지만 부족하더라도 우리 인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동물성 단백질, 고기류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 있죠. 콩이 실제로 단백질이 많은 거라고 하는데 이 식물성 단백질은 비완전 단백질, 즉 아미노산이 한두 개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콩은 리신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메치온이라는 단백질이 없어요. 콩이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쌀은 거꾸로 리신이 부족하고 뭐예요? 메치온이 풍부한 거예요. 서로 한두 가지씩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콩만 먹어서는 고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게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잖아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콩하고 살하고 섞어가지고 콩밥을 먹으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죠. 그죠? 따라서 완전 단백질, 비완전 단백질이 걱정이 되면 뭘 먹으면 된다? 콩밥을 먹으면 된다. 콩과 밥 두 가지는 완전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내가 꼭 동물성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꼭 사실은 아니다. 얼마든지 콩 단백질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쌀로 작곡으로 채워줘 가지고 얼마든지 그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완전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콩밥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콩밥. 또 작곡육을 좀 섞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뭐예요? 먹었던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 강연은 이걸로 마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땀을 많이 흘리는데 특히 더운 여름에는 몸이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삼계탕 같은 여름 보양식도 많이 챙겨 먹긴 하는데 그렇다고 기력이 회복되는 것 같진 않더군요. 더운 여름 기력 보충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제가 조금 우리나라 전통 음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 보통 이 여름철이나 뭐나 보양 음식이라는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거예요. 주로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거예요. 그죠? 주로 여름철에 여러분들 장어 먹는다 하게 되면 아버님이나 할아버지나 아주 중요하신 분들은 꼭 꼬리를 먹어야 돼요. 왜요? 꼬리 속에 지방이 제일 많거든요.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못 먹었을 때, 못 먹어서 얼굴에 막 마른 벌짐 피우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먹는 음식이라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은 뭐예요? 오히려 영양 과잉이에요. 영양 과잉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분이 여름철에 이 지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 부족으로 피곤하지 않을까. 음식 문제가 아니고, 그죠? 음식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을 계속 공급해주고 대신 수분을 공급해주는데 땀을 흘리게 되면 소금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소금을 같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소금 하게 되면은 짠 것도 문제지만 싱거운 것도 문제예요. 항상 적절한 양의 소금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분은
기력 보충하는 음식에 대한 문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시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고 오히려 그 물 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냥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80 넘으신 저희 할머니께서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며 일반 식사 대신에 간편 대용식을 많이 드십니다. 제품 광고를 보면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데 정말 식사 대신 드셔도 영양학적으로는 무리가 없을까요? 첫째, 상업용 제품에 대해서는 영양학적으로 무리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8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 먹는 양이 뭐예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음식 먹는 양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계속 줄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소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소화 분비액이 나오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드셨다는 거죠. 왜? 80 넘으신 할머니 같으신 분들은요, 과거에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많이 먹어야지만, 배가 불러야지만 건강하다는 그런 인상을 갖고 계시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먹는 양을 조금 줄이게 되면 오히려 소화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상업용으로 드시는 간편 대용식들은 의외로 영양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농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세가 드신 분은 이런 농축된 것을 과량 장기간 드시는 것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걸 꼭 굳이 드셔야 되겠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소량을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드셔보시는 거죠. 조금씩 드셔보시고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하지, 저런 음식들 영양가가 굉장히 농축된 것을 과량으로 먹게 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심해져서 소화가 안 되어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량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드시는 음식도 양을 한번 줄여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대신 더 많이 씹으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나 회사에서는 영양사가 짜주는 식단으로 식사를 하는데요. 가정식은 영양소까지 고려하면서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학교나 회사에서는 이제 그 전용사, 이제 그 영양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먹는 식단의 종류에 따라서 영양가라든지 칼로리 계산을 대충 하긴 해요. 대충 하긴 하는데 문제는 가정에서 심지어 그렇게 하는 주부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집안에서 음식을 하겠어요? 그거 따졌다가는 건 뭐 집안에서 식구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날 텐데, 그죠? 일단 맛있어야지 뭘 영양가 따지고 칼로리 따지고.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실제로 균형 있는 그 식단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주부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인터넷 뒤지는 것조차도 벌써 그게 힘들죠. 그죠? 주부들이 그냥 무감각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가급적이면은 반찬의 가지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작게. 한두 가지를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량, 작게 해서 2가지보다는 3가지, 3가지보다는 4가지. 작게, 양을 작게 해서 반찬의 가지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조금이라도 더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게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생산되는 1차 농축수산물 자체에서 영양학적 균형이 많이 깨진 게 이게 어긋난 것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이 영양학적으로 만약에 내가 주부가 집안에서 요리를 하게 될 때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너무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음식 종류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단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 저는 종합 비타민을 추천도 해요. 종합 비타민을.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좋아하는 음식의
편중되어서 다른 음식을 못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염려가 될 때는 3개월 내지 6개월 끊어가지고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도 추천을 합니다. 제 오늘 2강 영양소의 두 얼굴 독과 약에 대한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